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강남에 잠깐의 반등세를 통해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흐름이 바뀌었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날마다 놀라운 논리를 내세우는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한 부동산 플랫폼인 직장에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를 말하며 하락은 없을 것이고 양도세 중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을 하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한다. 양도세 때문에 거래가 줄었다. 양도세 중과의 목적은 뭘까요? 사람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인 집을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투기 수단으로 삼아 불로소득을 남기고 그 피해는 많은 시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이런 폐해를 막고자 부동산 투기 심리를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가득 껴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폭등하기 전에 물가 상승률로 비교했을 때 2016년 수준으로 떨어져야만 우리나라의 경제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집값이 하락해야 하며 거래량 감소는 하락세가 들어가기 전 타선 기간을 겪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인 다주택 투기꾼들에게 그만큼의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건 부자들은 자산으로 계속 놀면서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뼈 빠지게 돈 벌어도 집 한 채 갖기 힘든 과거 계급사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주택자들의 구매력을 키우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거나 대출 비율을 높여주는 혜택을 줘야 한다. 양심적으로 무주택자들을 생각하는 혜택도 주장하는 분이네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투기꾼들의 또 다른 투기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무주택자들의 청약통장을 사서 분양받는 행태가 성행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혜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양가를 낮춰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지금 시세에 대출 비율을 높여주면 결국 하우스 푸어만 양산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오를 것. 해외에 비하면 미친 상승폭이 아니었다. 정상적인 상승인데 정부 규제가 막았다.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 실물 가치가 상승한 걸 반영한 것을 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럼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부동산이 상승했다면 물가만큼 올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가 총 지수가 2014년 99.3에서 2018년 104.5로 5.2% 오르는 동안 서울 실거래 가격 지수는 76.8에서 118.4로 54.1% 올랐습니다. 10배가 넘는 가격이 올랐으니 화폐 가치에 알맞게 하락하는 것이 맞는데 무조건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본인이 물가가 2, 3%씩 올랐을 때 서울 부동산은 5%씩 올랐다고 하면서 잘못되고 있다는 걸 과연 몰랐을까요? 그리고 해외와 비교할 때 홍콩같이 비정상적인 곳이랑만 비교하는데요. IMF에서 뽑은 세계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2014년 4분기 150.3에서 2018년 3분기 160.1로 6.5% 올랐습니다. 그동안 서울 실거래 가격 지수는 76.8에서 121.1까지 57.7%, 전국으로 늘려봐도 89.4에서 102.6까지 14.8%로 2배 이상 올랐는데 어딜 봐서 해외에 비해 미친 상승폭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세가가 하락하더라도 금리 인하할 거나 버틸 수 있다. 우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발표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만일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강남의 20억짜리 아파트를 40% 담보대출 받으면 대출액은 8억입니다. 단순하게 금리가 0.25% 감소했을 때 연간 절약되는 금액은 200만원이 되는 거죠. 실제는 더 떨어질까요? 2016년 6월에도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뽑은 주택담보대출 잔액기준 금리를 보면 2016년 5월 3.05%에서 10월에는 2.93%까지 떨어지지만 그 이상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오르게 됩니다.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인하폭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부담이 줄었을까요? 아파트 공시가격을 60%로 계산했을 때 보유세는 446만원가량입니다. 서울의 경우 이번에 14% 정도 올랐으니 공시가격 인상 후 보유세는 675만원이 나오죠. 그러니 세금까지 계산하면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는 한 번만 떨어지고 대출 받은 사람들만 영향을 받지만 보유세는 앞으로 2022년까지 계속 상승할 예정이며 집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죠. 그런데도 부담이 줄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요? 고분양가라서 미분양 나는 것 폭락론자들이 말하는데 현금 부자들이 가져가서 문제가 없다. 미분양이 나온다는 건 실거주들이 비싸게 생각한다는 소리이고 무순위 청약 계약률을 보면 현금 부자들 역시 가격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비싼 가격에 사는 수요들도 여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가계부채 총량만 보지 말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봐라. 미국과 일본보다 낮다. 어디서 2015년 자료를 들고 와서 호도하는데 2018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는 97.7이고 미국은 76.3, 일본은 58.1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증금까지 부채가 훨씬 많죠. 미국 리먼 사태 수준을 능가할 만큼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걸로 호도하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소득보다 주택 오름 가격이 더 크니 집 사서 돈 모아라.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이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큰 나라는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국가가 붕괴됩니다. 최근 서울 지방 양극화로 계속 이번 정부가 양극화를 조장한다고들 하는데 그 전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대부분의 내용들은 서울 아파트 9월 상승 반박 영상과 무주택자 필독 영상에 나온 내용과 겹쳐 생략했으니 함께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문가는 무주택자를 생각해주는 듯한 이야기도 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방안들만 말하고 있고 자세히 들어보면 이들부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결국은 자산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버는 사회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론들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물가의 갭은 계속 벌어져야 맞다는 듯한 아주 위험한 사상이죠. 현재는 정부 개입이 심하며 결국 부동산은 시장 논리에 맞춰 돌아가야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변동이 일어날 때는 정부 규제로 알맞게 조정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10명 중 7명이 가격 하락이 필요하다는 게 수요층의 여론이고 이것이 시장 논리죠. 또 지금 소비가 줄어든 것이 정부가 부동산을 침체시키니 경제가 같이 침체되면서 생긴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갚느라 소비 여력이 떨어진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장하는 건 역시 국가의 체제 안에 돈은 벌지만 환원은 하기 싫다.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커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놀부심보의 마인드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긴 타성기간 중이라 그동안 큰 틀로는 가격이 보합될 것이고 작게는 소폭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것이며 진짜 하락세는 그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소폭의 반등으로 흐름이 변했다든가 바닥을 찍었다는 등 물 만난 고기처럼 선동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식을 갖춰서 본인의 판단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